이슈플러스 오늘의 전국 상황, 박원석 전 국회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들 속속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했어요. 그런데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를 후보자 본인이 요구를 했다면서요?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이 오전에 방송에 출연해서 그 경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본인과 협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본인의 요청 사항이 자진 사퇴가 아닌 지명 철회로 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의 의견까지 감안해서 지명 철회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진숙 후보자는 어쨌든 사전에 그 언론 검증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고, 근데 청문회에서 그런 의혹이나 논란을 불식시키지 못한 게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다가 교육부 장관이 이제 공교육의 책임자가 되는 건데 그런 교육부 장관을 할 만큼 특히 이제 초중등 교육에 대해서 전문성이나 준비된 면모를 보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더더욱 청문회 이후에 논란이 커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여권 내에서도 공개적인 어떤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아마 이제 대통령도 그 부담을 떨치기 어려워서 결국에 이제 지명 철회를 한 것 같은데. 이게 강선우 후보자는 뭐 그대로 임명을 지금 강행하는 분위기여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난주 있었던 장관 인사청문 전국의 논란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제 정무수석 발표 현장에서 기자 질문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계속 가는 기류의 뉘앙스가 읽혀졌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도 그렇게 간다고 봐요. 근데 다만 이제 원래 여당 소속의 상임위원장이면은 재송부 요구서를 금방 보내면은 바로 처리해 줄 텐데 이게 지금 이제 야당 이인선 의원이 위원장이다 보니까 최대 이제 10일까지도 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 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열흘 정도 사이에 또 다른 이슈가 발생하거나 또 다른 의혹이 발생해서 정말 또 사면 초과의 일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강선우 후보자를 빨리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기가 좀 애매한 점이 있어서 아마 열흘간의 그 유예 기한을 좀 두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임명 기류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저는 이런 상태에서 강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오늘도 또 터져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매일매일 누적된 게 터져나오다 보니까 일종의 갑질 시리즈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좌진 갑질, 그다음에 이제 뭐 예산 갑질, 뭐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또 병원에 이제 특혜를 요구했다는 병원 갑질. 이렇게 이제 날로 말하자면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이른바 갑질에 대한 프레이밍이 형성되고 여기에 대한 일종의 낙인 찍기가 계속돼 버릴 경우에 과연 이런 장관이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여권은 일단 이렇게 밀어붙이기로 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플랜 B는 없어 보여서 저는 사실상 출구 전략을 짜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네.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얘기, 또 여야 반응도 함께 들어보고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의견을 제가 가감없이 전달했고요. 최종적으로 인사권자는 이렇게 판결하셨는데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한 설명을 저한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여러 다양한 의견을 전달해 드렸는데 네. 가장 마지막에 가장 영향을 미친 거는 제가 볼 때는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는 여당 지도부들의 의견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갑질은 아무래도 좀 상대적이고 좀 주관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사실 전현직 보좌진에 반대된 그 진술도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국민의 상식에 맞서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로 읽힙니다. 갑질 불패, 아부 불패, 척건 불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얘기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제 국민 눈높이보다 여당 지도부가 더 중요했다는 걸까요?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들리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현직 의원이다 보니까는 여당에서는 동료 의원이고 또 현역 불패라는 그동안에 그 관례가 있었는데 그 관례가 깨지는 것에 대한 경계심도 있었겠죠. 그래서 논란이 여기서 더 확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 그대로 임명을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피력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지금 대통령 임기 초에 대통령의 생각이 다른데 여당 지도부가 반대하기 때문에 여당 지도부의 의견을 수용해서 임명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어쨌든 임명의 의사가 있는 거고
우상호 수석께서 저렇게 여당 지도부 얘기한 건 이제 책임 분산 차원에서 여당도 이런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이제 강선우 후보자 관련된 그 논란이 과연 여기서 그칠 건가?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여성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에 장관인 본인을 상대로도 예산 갑질을 했다. 이런 폭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언론의 기류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강선우 후보자 임명 강행하는 거에서 문제의식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이제 폭로나 문제 제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여기서 좀 진정이 되면 모를 텐데 진정되지 않고 여론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무엇보다 이 정부가 국민 눈높이를 굉장히 중시하고 국민 주권 정부를 표방을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국민 눈높이보다 여당의 눈높이 그리고 국민 주권 정부가 아닌 의원 특권 정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문제 제기를 한 당사자들이 강선우 의원실에 있었던 보좌진을 포함해서 민주당 전체 보좌진의 기류가 이 강선우 후보자의 장관 임명은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만 하더라도 뭐 거의 수천 명에 이르는 보좌진들이 있는데 이 보좌진들 전부 입틀막 하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져올 효과도 굉장히 클 것이어서 과연 이대로 강행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는 이쯤 되면 대통령이나 이 정부에 이렇게 부담을 주면서까지 본인의 이제 장관직을 고수해서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뭐 가면극 이상의 실질적인 명실상부한 그런 장관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강선우 후보자 엄호에 나섰습니다. 몇 가지 얘기를 전해드리면은 의정 활동할 때 갑질 같은 그런 모습이 없었다. 대단히 성격이 좋은 인물이다. 갑질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측면이 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갑질은 갑질이지 갑질에 무슨 주관과 객관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 누구나가 보편적 가치에서 느끼는 약자에 대한 괴롭힘이 갑질인 거죠. 민주당은 더더군다나 을지로위원회라는 위원회 특별위원회까지 둬가지고 우리 사회 모든 을들을 응원한다고 했는데 저렇게 명백한 갑질을 갑질이라고 하지 않으면 도대체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는 어디서 활동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갑질로위원회로 바꿔라는 비아냥을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의원들이 대통령실에 대한 대통령이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존중해줘야 한다는 엄호는 제가 일부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보십시오. 지금 우상호 수석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셌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당은 대통령 인사권자의 뜻을 우리가 거스를 수 없다고 얘기하고 일종의 핑퐁 게임을 하잖아요. 그만큼 이 사안이 부담스럽다는 얘기는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사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여기에 대해서 소신 있게 이건 당연히 뭐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 못한다는 거는 이 사안이 가지고 있는 휘발성과 폭발력을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진실 게임을 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왜 불편한 진실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숨기려고 각오만 하고 있다는 건지 제가 보기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좌진 갑질에서 예산 갑질 그다음에 뭐 병원 갑질 앞으로 제가 보기에 더 의혹이 쏟아져 나오면요. 제가 보기에 강 장관에 대한 임명 여부는 정말 새드 엔딩이 될지 아니면 해피 엔딩이 될지 예약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열린 결말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민주당의 정말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축적이 되면은 당장은 눈앞에 보이는 지지율은 뭐 약간 미약해 보이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축적의 시간을 거치면 대단히 그런 폭발력이 클 것입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의 어록을 빌리면은 깊이 묻어둔 다이너마이트가 폭발력이 훨씬 센 법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지금은 당장 일상의 게임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이게 정권의 어떤 그런 지지율을 정말 뿌리째 흔드는 아주 송두리째 흔드는 그런 폭발력 있는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당은 그런 것 때문에 정무적으로 좀 고민하는 흔적이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은 임명을 해도 장관으로 인정을 하지 않겠다. 지금 국민 상식에 맞서겠다는 선전포고다. 이렇게 밝혔어요. 뭐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당 내부에서조차 넓게 보면 여권 내부에서조차 문제 제기가 나온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강행한다면 야당으로서는 그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설사 여기서 임명을 고수하고 강선우 후보도 물러나지 않고 장관 임명을 강행한다 하더라도 국회에 나오면 이제 야당이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 이제 보이콧하거나 비판하는 이런 어떤 이 장벽에 부딪히게 될 거고 무엇보다 이제 여성계 시민사회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여성부 장관은 특히 평등의 감수성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그런 일을 주무로 하는 장관인데 그 해당 시민사회나 여성계에서 지금 강선우 후보는 물러나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처리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한들 그게 얼마나 명실상부한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이 되겠습니까? 때문에 여전히 저는 이 임명을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할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임명을 철회하거나 물러난다 그래서 그게 국정 동력에 심각한 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걸 고집함으로써 국민적 비판 여론이 증가하고 임기 초에 지금 좋았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게 오히려 국정 동력 훼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예산 갑질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여가부 장관을 역임했었던 정영애 전 장관이 강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 예산 관련해서 장관에게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병원에 그 자기 지역구에 있는 관내 병원에다가 뭐 해바라기 센터를 이제 하는 게 좋겠죠. 근데 그게 안 된다고 그 해당 병원장에서 얘기하면은 다른 대안 플랜 B, C를 찾아봐야 되는데 하려면 하지 왜 말이 많아. 그러면서 예산 깎아버리겠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가서 사정사정 했더니 다시 그 예산 살려주고 이런 건 갑질을 넘어서 사실은 어찌 보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부분 아닙니까? 아무리 이제 국회의원이 정부 부처를 감시하고 그다음에 정부 부처에 대한 예산권에 대한 편성권과 그 결산권을 갖고 있다고는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갑질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더더군다나 이제 그 정영애 전 장관님께서 굉장히 여성계의 상징성 있는 분이고 아마 이런 얘기들을 사실 여권 내부에서 털어놓을 때는 굉장히 고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부러 털어놓은 이야기는 정말 이분만큼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영을 떠나서 이거는 상식의 문제고 가치의 문제고 이거 보편적인 어떤 우리 인권에 대한 문제지 이걸 가지고 진영 논리를 해석해서는 안 되겠다고 아마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여기에 비난의 글들도 많이 붙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기 있게 냈던 거는 우리 사회가 좀 우리가 사회적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한 발짝 나가기 위해서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런 용기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좀 그걸 결단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슬쩍 묻어가지고 용인하고 그다음에 아무 일도 없었다든지 넘어간다면은 정말 여성가족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 점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정 전 장관이 이런 내용을 사실 지난 14일에 강선우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이 청문위원한테 전달했지만 이게 공론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박찬대 의원이 강선우 강행 전망에 국민 정서가 고민되던 부분이 있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서 혹시 자진 사퇴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그 가능성이 완전히 닫혔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논란이 가라앉는 게 아니고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고 더군다나 같은 진영에 속한 전 정권의 그 해당 장관이 같은 장관이 저 정도 얘기를 했다는 거 상당한 이제 저는 고심이 저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요. 근데 정영애 장관도 개인 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얘기한다기보다는 본인도 국무위원회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민주정부 4기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저분이 이제 여성계에 여러 가지 깊은 인연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성계의 반대의 기류나 여성계의 그 강한 목소리 이런 것까지를 대표해서 오늘 저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앞서 이제 박찬대 그 전 원내대표 얘기를 소개해 주셨지만 민주당 내부도 지금 생각이 복잡합니다. 어쨌든 대통령이 그렇게 결심하고 임명을 추진한다면 여당이 그걸 전면으로 거스르기 어렵고 여당 일각에서도 이 정도 논란이라면 그냥 돌파해야 된다 이런 기류가 있는 건 맞습니다만 인사 문제라는 게 이게 당장에 무슨 그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결국 이 정권의 평판, 신뢰도 여기에 이제 누적이 되거든요. 이렇게 한번 금이 가기 시작하면 어쨌든 이 윤석열 정부 탄핵 이후에 여러 이제 뭐 시민사회까지 포함한 그런 광장에서의 탄핵 반대 운동을 통해서 이 정권이 그 출범을 하게 됐는데 그 사이에 발생하는 그런 균열을 나중에 가면은 이게 굉장히 부담이 돼서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이 여당으로서는 더군다나 내년에 또 지방선거도 치러야 되고 늘 정당은 이제 선거를 앞에 두고 여론과 평판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점들이 여당 내부에도 조금 여러 그 복잡한 기류들이 흐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는데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는 김의겸 전 의원이 새만금 개발청장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또 이를 두둔했던 최동석 연구소장이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됐는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 초반에 이재명 대통령이 좀 실용 인사, 그다음에 개혁 인사, 그다음에 좀 탕평 인사를 하나 싶었는데 조금 오면 올수록 이제 좀 그 많은 점수를 못 받는 것 같아요. 일종의 말하자면 청문회를 받지 않는
많은 어떤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비서관 자리를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채운다든지, 뭐 공직기강이나 법무비서관이나 이런 식으로 다 채운다든지, 뭐 거기까지는 조금 그나마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이해를 좀 했는데, 이번에 김의겸 전 의원을 이제 새만금 청장이 사실 개발부서란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었던 분을 그 자리에 갖다 앉히고 그다음에 지역구와 관련이 있다고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거는 혹시라도 나중에 보훈성 인상, 무슨 선거를 또 예비한 그런 어떤 인사라고도 비난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 최동석 지금 그 인사혁신처장도 그렇습니다. 인사에 대한 뭐 전문성은 있다고 하나 단순히 인사를 뭐 해봤다고 해가지고 혁신처장을 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이 정부의 상징성과도 좀 연동이 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점점 인사가 갈수록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보훈 인사, 그다음에 말하자면 진영의 눈치를 보는 인사, 그리고 그렇게 소화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연들이 또 있지 않느냐, 이런 또 의혹들이 자꾸 생겨서 저는 이거는 자꾸 좀 말하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국민들 눈에는 당장 하나 두 개가 평가를 받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것이 차곡차곡 쌓이는 축적의 시간을 거친다면 이게 나중에 정권을 정말 곤혹스럽게 만들 수 있는 산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의 인사들이 저는 작아 보이지만 자꾸 쌓여나가는 거, 이건 좋지 않은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되돌리지는 않겠죠. 이건 뭐 청문회가 있는 자리도 아닌데, 다만 많은 분들이 이게 과연 이 직위와 그다음에 이 직위의 역할에 좀 제대로 부합하는 인사인가, 이런 점에는 상당 부분 좀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지난 3월 펴낸 저서에서 12.3 비상계엄을 옹호한 사실이 드러나서 어제 뒤늦게 사과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사과로 가름될 수 있는 문제인가 싶습니다. 보수 쪽에 추천을 받아서 국민통합 차원에서 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이게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이고, 논란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처리할 생각은 없다라는 게 현재까지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통합도 좋고 상대 진영의 생각이 다른 분들을 포용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조차도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인정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저분이 그 책에 쓴 그 주장들을 보면 지난 그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그런 대통령의 권한 행사였고, 그거를 내란이라고 몰고 가는 거는 선동이고 민주적 폭거에 맞선 비민주적인 수단을 통한 저항이다. 이건 정확하게 어쨌든 지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과에 배치되는 굉장히 위헌적인 인식이거든요. 그런 위헌적인 인식과 주장을 했던 사람이 이제와 사과한다 한들 근본적으로 그 생각이 좀 바뀌었을까요? 저거는 야당이 이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둘째치고, 지난 어쨌든 윤석열 탄핵 연대를 함께 했던 그런 광장의 시민사회나 범여권이 도저히 수긍하거나 동의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저건 포용을 넘어서서 만용이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마저도 의심스럽게 하는 그런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국무위원도 아니고 청문회 대상도 아니고 비서관은 그 1급 정도에 해당하는 직위이기 때문에 저게 정권의 정체성까지 거론할 문제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저렇게 이 균열이 하나둘씩 발생하면서 이 정권의 인사 전반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선을 넘어도 많이 넘은 그런 인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대통령실에서는 강 비서관에 대해서 보수계 추천이 있었고 현재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사죄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사건 때 우파로 돌아섰다고 주장한 강연 내용이 나왔고요. 민주정부 여당 내에서는 이걸 수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탕평 인사, 그다음에 이제 통합형 인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다 보수 진영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그다음에 여권 진영에서도 이거 제대로 된 인사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게 무슨 탕평이고 그게 무슨 통합입니까? 권오울 전 장관에 대해서도 그 의원에 대해서도 이번 청문회에서 마찬가지였고, 지금 강 비서관도 여권에서도 뭐 이런 사람이 우리 쪽에 있었나? 상징성도 없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그렇게 통합형 인사라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굳이 이렇게 생색내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사실 제가 의아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판단하면 될 문제인데, 다만 저는 여기에서 이제 강준욱 비서관이 해명했다는 게 나 반대편 목소리로 들으려고 나를 데리고 왔다라고 이렇게 쌀 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반대편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주든가요. 이도저도 아니고 이렇게 논란만 있고 음주운전 얘기,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 이렇게 논란만 나오는 분이 마치 보수의 상징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되는 게 저는 사실 좀 듣기 좀 불편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내란 옹호로 논란을 빚은 강준욱 비서관, 과거 한 강연에서는
음주운전을 처벌하면 안 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5년 전 이병대 전 카이스트 명예교수와의 대담에서 한 발언 들어보시죠. 음주운전 처벌하면 안 되거든요. 죄를 지어야 처벌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음주운전 자체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뭐 술 많이 먹고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도 처벌해야 돼요. 지나가는 사람 두들겨 패할 수도 있고 이러버리는 말입니다. 네, 술을 많이 먹고 길거리를 지나가는 거랑 음주운전을 하는 거랑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저거는 우리 법치와 상식의 관점에 어긋나는 얘기를 하는 거고 궤변이죠 일종의. 저런 궤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정도 수준의 인식을 가진 분을 이게 이제 뭐 국민 통합이라는 명목으로 저 자리에 앉히는 게 타당한가 다시 한번 전 재고해야 된다고 보고요. 뿐만 아니라 저분은 공공연히 나는 식민지 근대화론자다. 그리고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에 대한 판결에 반대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현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해서 아주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그걸 또 한편의 정체성으로 하는 그런 정부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은 뭐냐? 저런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위헌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친일 반민족 행위를 두둔하고 그게 우리 근대화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경로가 됐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분이 이제 와 사과한다 그래서 그걸 수용할 수 있는 거냐.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고요. 도대체 이 정부에 있어서 인사의 원칙 기준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 원칙이고 무엇이 기준이냐 이런 논란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는 사퇴하고 지금 강선우 후보자는 버티고 있는데 그러면은 논문 표절은 내쳐도 되는 그 결격 사유가 되고 갑질은 그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건 뭐 그냥 강행해도 되는 거냐. 그게 이 정부의 인사 기준이냐.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특권적인 어떤 지위에서 갑질을 했던 사람들도 이 정부에서는 수용될 수 있다는 이런 논란을 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 국민들에게 설명 가능하고 원칙과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데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는 그런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태까지 그 인사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그 좋은 점수를 한꺼번에 지금 상실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볼까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원인 분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에 전부 반영된 거잖아요. 그럼 지난주에 슈퍼이크라고 했던 청문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수해가 좀 있었는데 수해도 큽니다만은 뭐 우리 정서가 좀 나라님 정서가 있긴 합니다만 이번 수해를 가지고 뭐 정부의 책임으로 책사유를 돌리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롯이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인사청문회 역할, 그러니까 인사 영향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뭐 소폭이지만 하락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호가 6주 연속 올라가던 게 추세선이 꺾였다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원래 하방이라는 게 이게 시작되면은 이게 하방 경직이 될 건지 아니면 하방에서 더 직하로 내려갈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 하락이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야 논란의 수준이었지만 이 이준숙 그다음에 강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분노의 수준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분명히 반영이 됐을 텐데 중요한 건 이 추세선이 그럼 다시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논란이 없어야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논란이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지금 대담에서도 느껴지지만 더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 이번 주 주말 갤럽, 다음 주 초 또 리얼미터 저는 많은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앞으로도 하방 경직이 될 게 아니라 하방이 더 오히려 수직 낙하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결국 이렇습니다. 여론의 흐름이라는 거는 상승탈 때는 이렇게 쉽게 타지만 한번 꺾이고 나면은 다시 반등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이 논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정무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소폭 하락이 나중에 굉장히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회복하기 힘든 그런 타격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한번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같은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정당 지지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지율이 하락을 했지만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지금 앞서 보여드린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랑 지금 정당 지지도 모두 지난주 금요일 것까지 조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선우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한다는 방침이 어제 나왔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아직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이런 추세가 조금 다음 주엔 더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인사 관련 논란은 여론조사에 반영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국민들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수용해서 저 문제가 됐던 후보자들을 정리한다면 오히려 이제 하락 추세를 막고 다시 재반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계속된 논란을 낳는다면 그게 이제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요.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저렇게 소폭 상승한 거는 이제 일종의 상대적인 반등 효과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뭐 잘한 건 없고 국민의힘 내부도 여러 가지 자중 질환으로 인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권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저런 인사에 따른 그 대통령실이나 여당 관련된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그의 반사이익을 좀 입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한 번의 지지율로 모든 걸 얘기할 수 없습니다. 지지율은 추세고 흐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강선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또 강준욱 그 비서관 같은 논란이 커지게 되면 이번 주말에 있을 그리고 다음 주 초에 나올 여론조사 지지율에도 일정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당권 주자들 출마 러시 이어지고 있죠. 지금까지 가나다 순으로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이렇게 4명인데 어떻게 보니까 탄핵에 찬성했던 그리고 반대했던 인물들이 반반씩 나뉘었습니다. 당원들은 어느 쪽에 손을 들었을까요? 글쎄, 근데 이번에 이제 8월 22일로 잡히면서 김문수 후보가 출마 선언하는 과정을 통해서 당에서는 이제 그 대권 주자들이, 그러니까 당 대표 주자들이 누가 될 것이냐에 관심이 많았는데 저는 그 관심보다도 오히려 약간 말하자면 전선과 프레이밍이 다시 짜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는 이제 뭐 이른바 반윤석열, 그다음에 뭐 친윤석열 구도에서 그다음에 탄핵과 탄핵 찬성과 반대였다면 지금은 친전환길이냐 반전환길이냐, 이른바 친길과 반길로 나뉘면서 이게 약간 이념적 이제 그 구분을 띠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우정당만은 막아야 되겠다면서 안철수와 유승민 연쇄 회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앞으로 이런 지금 구도 자체가 국민의힘이 쇄신 뭐 이런 것을 떠나서 국민의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그러면 어떤 이념적 스펙트럼 속에서 나아가야 하느냐, 이런 쪽으로 약간 전선이 형성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전 대단히 주목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 과정을 통해서 후보 간 또 합종연행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저는 전한길 씨가 지금 입당 논란으로 불러일으킨 쏘은 작은 공이 약간의 지금 이 말하자면 국민의힘 경선 판도에도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안으로 지금 변모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양양자 장성민 전 의원도 출마를 선언했고요. 일단 오늘 출마를 선언한 장동혁, 조경태 의원 각각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연일 내부 총질자들에 의해서 당이 온통 극우 프레임에 빠지고 있다. 그리고 조경태 의원은 지금 윤 전 대통령 관저 앞에 체포영장 집행 반대 집회 갔던 45명 이상의 의원들을 가리켜서 인적 청산 대상이라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힘 내부가 이제 탄핵 찬반의 전선이 형성이 됐다면 거기서 지금 한 걸음 더 나가서 앞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은 당의 정체성 혹은 이념 이걸 둘러싼 이제 극우와 반극우의 전선이 이번 전당대회 형성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결코 발전적인 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어쨌든 탄핵을 딛고 뭔가 당의 대대적인 쇄신 변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뭐 전한길 씨처럼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을 극우를 기준으로 극우를 중심으로 재편하겠다 이런 시도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그에 맞서서 탄핵에 그 찬성했던 뭐 안철수 후보, 조경태 후보 그리고 아직 이제 출마 고심하고 있지만 한동훈 전 대표 이런 분들이 일종의 반극우 연대를 당 내부에서 좀 만들어가는 그런 기류지 않습니까?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하고 좀 결이 다르게 당내 그 구기득권 주류의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확정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배경으로 지금 출마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분이 이제 세이브 코리아라는 단체가 전국적으로 그 탄핵 반대 집회를 이제 순회할 때 거기에 결합해가지고 이제 탄핵 반대 무대에서 일정한 뭐 인지도, 명성 이런 것들을 획득했거든요. 그런 걸 기반으로 어쨌든 이 구주류 그리고 당내의 강성 지지층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아주 강한 지금 화법을 구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뭐 김문수 후보하고의 그 비슷한 성향을 가진 후보들 간의 경쟁에서 장동혁 후보가 어느 정도 이제 이 추세를 보이느냐 이게 이제 초반 승부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는 어찌됐건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아직 그 대선에 그 뭐랄까요 그 기운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고지 혹은 유력한 고지에 서서 출발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의 구도가 완성된 건 아니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가장 큰 변수는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느냐, 출마하지 않느냐 이게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강사 전한길 씨를 두고서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된 목소리를 듣고서 오겠습니다.
전한길 씨는 당에 이미 입당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당에서 그 입당 절차에 하자는 없다. 우리 당은 입당하는 사람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일단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 문호를 개방하자 이렇게. 아직도 제5공화국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자꾸 뒤만 보십니까? 친길 당대표가 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당대표 당선만을 위해 혁신도 극단 세력과의 결별도 어느 것 하나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지금 전한길 씨가 수십만의 우파 갯딸을 만들어서 국민의힘을 뒤흔들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논란이 되자 서울시당에 전한길 씨의 과거 언행 조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출당도 가능할까요? 글쎄요, 뭐 그거는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 한번 이제 언행에 대해서 한번 보겠다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온라인으로 입당을 하면 막을 방법은 없다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문제가 불거진 건 오히려 전한길 씨를 지난번 윤상현 의원이 초청 토론에 부르면서 저는 오히려 이 문제가 불거졌다고 보는데 오히려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수 있는 일을 이렇게 키우는 것은 사실상 전한길 씨를 활용하려는 일종의 구주류 의원들의 의도와 또 이렇게 나도 사라지지 않겠다고 하는 전한길 씨의 의도가 맞물리면서 이렇게 파장이 증폭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와서 만일 이제 당원 심사를 심사를 해가지고 전한길 씨를 윤리에 넣어서 축출한다 쳐도 전한길 씨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입당시켰다고 한 10만 명은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당에서 너무 사후약방문식으로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러니까 이 전한길 씨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그러니까 계속 상수로 남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이게 저는 굉장히 어떤 그 동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끝으로 해보죠. 충청 지역에서 영남에서도 정청래 후보가 압승을 했는데요. 이런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예상과는 다른 결과. 예상은 이제 박빙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정청래 후보가 압도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 정도 이제 권리당원들이 투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게 당내 선거라는 특수성이 있긴 합니다만 일반적인 선거에서 20% 개표했을 때 저 정도 차이면 당선 유력 혹은 당선 확실히 뜹니다. 그만큼 지금 정청래 후보가 앞서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정청래 후보가 구력 측면에서 업력 측면에서 박찬대 후보에 앞서고 그리고 인지도도 굉장히 높고 또 선명한 기치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권리당원들의 마음을 사는 게 아닌가 싶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협치, 통합, 그리고 포용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조금은 지금 민주당 당원들이 내란 이후에 내란 종식, 내란 세력 척결 이런 것에 더 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선명성이 좀 덜 부각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나 이제 다수 의원들의 그런 지지가 박찬대 의원에게 실려 있고 또 이른바 이제 명심, 대통령의 의중도 박찬대 후보가 가깝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게 남은 경선에 어떤 변수로 작용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최수영 정치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